자, 이번 주는 제목이 두문화인가 다문화인가인데 좀 이렇게 실천적인 문제를 다룰게요. 특히 이번 주랑 다음 주는 훨씬 그 실천적인 문제를 다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강의 제목이 상상력과 과학기술인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말 활용해서 정말 상상력을 활용하는 어떤 과학기술 연구를 직접 종사하거나 아니면 그런 과학기술 연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반 시민으로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일반 시민이 과학기술 연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되면 사실 금방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직장에 가게 될 텐데 직장에 가게 되면 팀워크가 정말로 중요해요. 물론 개인의 역량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저 면접 때나 이럴 때 팀워크를 정말 많이 본다고요. 근데 어저께 내가 철학과 학과장이어서 동문 멘토링 그거 할 때 이제 온 친구들 지금 4학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중에 취직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면접 때 그런 걸 정말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개인적인 역량들은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체크가 다 끝났죠. 그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서류나 아니면 뭘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넥슨에 취직했는데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 본 거 간단하게 같이 제출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끝내고 결국 면접 때는 이 친구가 들어와서 팀의 한 사람으로서 팀원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들을 이렇게 하나로 결집시켜서 정말로 어떤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넘치는 일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독특한 관점이나 자세 같은 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일종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서는 두문화 문제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완전히 종류가 다른 남자하고 여자만큼이나 다른 인문사회계 학생하고 자연계 이공계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실제로 뭐 융합이 잘 안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신문지상 같은 거 보면 이 두문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만남을 갖고 뭐 과학기술자들이 예술가랑 뭐 같이 뭐 작업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상당히 이벤트성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 특히 융복합 연구 강조되면서.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다른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만남이 뭐 과학기술, 뭐 인문학과 예술의 만남, 뭐 이런 어떤 만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산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만남은. 왜냐하면 뭐 만나는 건 뭐 여러분들 뭐 저 소개팅이나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만나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그 자체 물론 안 만나는 것보다 낫겠죠 서로 전혀 안 보는 것보다 실제로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상당히 그럴듯한 좋은 일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만나고 신기해하고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어떤 칵테일 파티 수준은 훨씬 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를 하나 오늘 보여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사례를. 그리고 그런 사례들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 제목을 붙였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반대해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나는 그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가 두문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문화 문제로 그걸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는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를 두문화 문제라고 규정하는가? 거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개발국제 시절에 과학기술이 이해되는 방식, 60년대, 70년대에 이해되던 방식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고 사실은 다문화로 요즘에 다문화가 굉장히 인기죠. 그러니까 워낙 국제 결혼도 증가하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인으로서 국적을 획득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들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다문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할게요. 결국은 저 오른쪽 그림이 그 바벨탑을 그린 그림인데요. 결국은 그런 다문화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언어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 문제는 좀 복잡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번역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사실 언어는 그 각기 다른 언어는 그 언어가 가정하고 있는 그 세계관 아니면 그 언어가 가정하고 있는 문화들과 직결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그냥 단어장 갖다 놓고 줄줄줄 외운다고 그 나라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단어장 갖다 놓고 그다음에 문법책 갖다 놓고 하나하나 따져 맞춘다고 해서 그 문학 작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기계가 번역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그런 이유들인데 실제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아니면 세상을 탐색하는 방식, 그다음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문화적 습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할 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어적 소통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바벨탑 같은 경우는 그런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고 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그 상황들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지난주 강의 내용은 뭐 넘어가고요. 읽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읽기 자료가 셋인데 하나는 내가 쓴 간단한 아주 짧은 글이고요. 침묵의 봄과 시끄러운 여름을 넘어서라는 짧은 글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내가 레이첼 카슨의 그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일런트 스프링에 대한 에서 발췌한 두 챕터를 읽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엑스트라 리딩은 이건 뭐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굉장히 어려운 글인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다문화 얘기라든가 왜 다문화로 이해해야 되고 그때 필요한 태도가 뭔지에 약간 학술적으로 쓴 글이에요. 자, 했고 자, 레이첼 카슨. 왜 레이첼 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그런 두문화 상황이 아닌 다문화 상황에서 그 성공적으로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전범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해낸 상황,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 사람은 두문화가 아니라 다문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것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여러 요소들이 마침 이 사람이 실제 했던 일에 잘 녹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례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잘 먹힐 테니까. 일단 그런 배경을 깔아두고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레이첼 카슨은 1907년에 태어나서 6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 사실은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도 상당히 일찍 죽었죠. 결국은 그 암으로 죽었는데 이 레이첼 카슨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를 내가 구글 검색 같은 걸 사용해서 국내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뭐 간단하죠. 구글은 항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조사하니까 구글로 검사하면 사람들이 대충 그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미지가 제일 익숙하죠. 뭔가 자연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반대했던 사람 뭐 이런 거죠. 이미지가. 그러니까 자연은 사랑하는데 그리고 인간은 사랑하고 자연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새에 먹이를 주고 이제 새와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삶. 그에 비해서 이제 그걸 파괴하는 과학기술 여기에는 반대한 사람.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래서 화학 비료 말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자. 그런 거에 대한 선구자라는 표현도 봤어요.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내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황당한 얘기예요. 물론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번도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카슨이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 얘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은 많이 과학에 대한 미국적 맹신주의를 뒤흔든 카슨. 그러니까 과학은 믿을만하다라는 생각들. 자, 과학에 대한 맹신주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맹은 맹점, 맹인할 때 맹점이니까 무조건 믿는 거죠. 카슨이 그걸 공격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맹신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앞으로 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슨이 그냥 과학자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참이니까 믿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가 우리가 여태까지 본 이유들 때문에 자신의 전문가적 틀에 갇혀가지고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과학적 의견들을 동시에 들어봐야 되고 다양한 전문가, 다양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들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들어봐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과학적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든가 과학적 의견 말고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뭔가 생명의 경이라든가 신의 자비로움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신적이고 이렇게 물질적인 걸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 세계에 귀의했다든가 이런 식 생각들은 굉장히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뭔가 절대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자연주의자라든가 거침없이 정복,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거침없이 정복하려고 하는 과학기술의 탐욕을 비판하는 사람. 이것도 어느 수준의 얘기까지는 맞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환경보호론자,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급진적이고 과격한 환경보호론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얘기인데 자연을 환원주의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주의자. 이렇게 말했으면 이 말 자체는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환원주의적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그러면 카슨이 자연을 환원주의적으로 보지 말자고 했는가? 그것도 또 조금 애매해요. 앞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과학 연구가 환원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 맞지만 그래서 그 과학 연구를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생태주의적 이콜로지, 그 당시 사실 이콜로지라는 학문은 막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대학 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던 상황이었는데 60년대.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원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환원적 방법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폐된 진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레이첼 카슨이 이제 신무계 봄을 통해서 사람들이 화학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어떤 점을 대중에게 알렸던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사람들이 화학회사라든가 이런 이익 집단들이 막 숨겨뒀던 진실. 그러니까 이게 야 바깥으로 나가면 대중들한테 알려주면 큰일 나니까 이걸 막 억지로 이렇게 억누르고 굉장히 그 비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내부 고발자처럼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그렇다라는 식으로 용감하게 그걸 이렇게 밝혀낸 사람이다. 가 대중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보겠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슨의 침묵의 봄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논술 준비할 때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은 대충 여기 나온 이미지들로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읽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 기술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과학 기술이 왜 문제냐면 자연을 정복하려고 한다. 환원적으로 분석하려고만 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이렇게 감동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비환원주의적인 어떤 전체론적 생태주의를 따라야 한다. 그런 어떤 그 급진적인 환경운동의 데모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 레이첼 카슨에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어떤 뭐랄까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그런 점들을 대중들에게 계몽시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당시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폭로한 그런 어떤 투사적인 이미지가 카슨에게 그러니까 더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대충 다 끝나 있어서 이제 논문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런 이미지들에 내가 굉장히 불편했던 이유가 일단 침묵의 봄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보면 사실 이 침묵의 봄이라는 그 우리나라 번역 제목도 나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이유도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 사일런트 스프링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우리나라 번역본도 그렇지만 사실 원어 영어가 굉장히 좋아요. 쉽고 굉장히 잘 써 있는 영어인데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면 앞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대중적 이미지하고 굉장히 안 맞는 여러 측면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불일치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봄을 꼼꼼히 읽어보면 실제로 앞에 얘기한 그런 대중적 이미지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했던 게 카슨이 침묵의 봄만 쓴 게 아니거든요. 침묵의 봄에 쓸 때는 이미 자연주의적 작가로,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글을 쓰는 에세이를 쓰는 사람은 이미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특히 그 사람이 바다 삼부작이라고 부르는 바다 생태계, 원래 해양 생물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생태계에 대한 그 책을 쓴 게 있었는데 그 책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혹시 이 책들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훨씬 더 대중적인 이미지에 맞는 얘기를 했는데 침묵의 봄 때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가, 태도가 변했나? 근데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바다라든가 이런 카슨 이전에, 그러니까 침묵의 봄 이전의 책들, 침묵의 봄이 사실은 이제 카슨이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교정을 본 책으로 쓴 그 마지막 책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뭐 사후에도 몇 권이 나왔지만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편집한 책이고, 카슨의 이전 책들, 전기 책들을 살펴봐도 실제로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러면 이게 뭔가 바다 생태계와 관련된 어떤 학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책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그러면 훨씬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 일기라든가 서간문, 사람들하고 친구들 주고받은. 그러니까 원래 출판할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죠. 원래는 그냥 친구들하고 주고받는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쓴 글이에요. 그런 글들은 훨씬 내밀한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도 그런 편지들도 묶여서 나왔어요. 그 잃어버린 숲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연설문이나 기고문 이런 것들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나. 근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린다 리어라는 사람이 쓴 카슨에 대한 평전인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도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잘 쓴 평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접근할 수 없었던 이제 카슨의 그 아카이브, 그러니까 카슨이 그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카슨의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개인적인 편집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쓴 평전인데 이 린다 리어가 쓴 평전에서 인용된 카슨의 내밀한 생각들하고도 일치하잖아요. 내가 그 예들을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식적인 책이나 아니면 비공식적인 편집글이나 아니면은 카슨이 그 당시 어떤 그 연설을 했던 당시 아니면 어디 그 신문이나 이런 데 기고했던 당시에 그 순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고문이나 연설문이나 이런 내용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카슨에 대한 이미지가.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 연구를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가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카슨이 만들어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카슨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바꾼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행히도 칼보다 펜이 강하다고 하는데 물론 강한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칼이 강하죠. 칼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롱텀으로 보고 뭐 하면은 펜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칼은 순간적으로 강하니까 무력으로 짓누는. 근데 어떤 그 글의 힘은 당연히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순식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책이 순식간에 세상을 변화시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자본론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성경이나 코란 같은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읽고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광신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물론 그게 제대로 그 종교를 이해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그 어느 쪽 종교들도 그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카슨의 책은 굉장히 드물게 그런 의미로 세상을 정말 바꾼 책이에요. 세상이 정말 바뀌었어요. 책 때문에. 그러니까 1962년에 발표된 카슨의 침묵의 봄은 실제로 물론 이제 흔한 베스트셀러가 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행동에 나섰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의 압력이라든가 의견들이 모아져서 법률들이 제정되고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 그 카슨이 그 책에서 지적한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히 그 DDT와 같은 합성 살충제, 그러니까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합성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에 입각해서 어떤 과학적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 사실들에 입각해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특히 이 태도가 그 바뀐 태도가 핵심이 뭐냐면 과학 기술이 실제로 원래 의도하던 목적 이외에 그걸 원래 만들었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과학기술의 연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두고 그걸 지켜봐야겠구나. 항상 좋은 것만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널리 각인시킨 책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과학기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과학기술이 사회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바꾼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맹신주의자든가 아니면 왜 사람들이 과학자 말을 안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카슨이 엄청 밉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좀 따지고 들기 시작하는 어떤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굉장히 미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세상을 바꾼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생태주의라든가 환경보호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전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카슨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한 4, 50년 전개돼 왔죠. 그러고 나서 지금 2010 몇 년 상황에서 13년 상황에서 카슨을 돌아보면은 왠지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생각들, 익숙한 생각들을 당연히 카슨이 다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익숙한 어떤 환경보호 운동, 굉장히 과격한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왠지 그 생각이 다 카슨에서 온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과학과 인문학 을 갖다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카슨은 아마 과학에 공격한 사람이니까 과학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카슨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구나 라고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슨이 책을 써서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 바뀐 세상에서 카슨을 돌아보면서 쟤는 아마 저랬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카슨을 따른다고 자기가 카슨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카슨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카슨을 추모하는 그러니까 카슨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이나 아니면 생태주의자 그런 사이트에서 내가 이렇게 번역하거나 이렇게 따온 거예요. 이 표현들이 물론 약간 고쳤는데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다 따온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 침묵의 봄이 출간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학 물질들을 만들던 회사들이나 그러니까 카슨을 공격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파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카슨을 공격할 때 썼었던 취지랑 정확히 똑같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자기 생각에는 카슨을 추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는 카슨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서술들이 실제로는 예전에 카슨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나쁘다라고 했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게 시사하는 바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 카슨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카슨을 우리의 생각대로 더 씌운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진짜 카슨은 어땠나? 자, 일단 이게 카슨이 대학교 입학 시절 입학 사진, 이게 졸업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몇 살 때 사진이에요. 굉장히 젊은 시절의 레이첼 카슨인데 레이첼 카슨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탁월하게 과학 글쓰기 혹은 과학적 글쓰기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학 글쓰기나 과학적 글쓰기 잘하는 사람 무지 많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차드 도킨스처럼 현대 과학의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덧붙이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죠. 도킨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현대 과학의 내용들이 이런 게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알기 쉽게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그런 책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과학 강서들인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면 일단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여러분 영어를 읽어보면 영어가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카슨이 원래 영문학도였어요. 원래 저 대학에 입학할 때 전공은 영문학과였는데 나중에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졸업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카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둘 사이를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 대한 경이,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하고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나는지, 생물들에 의해서 어떻게 겨우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그런 자연학도였는데 동시에 글을 굉장히 쓰는 걸 좋아했어요. 글 쓰는 걸. 그래서 자기가 관찰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산과 들로 두드러다니면서 그 자연 소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들은 내용들을 글로 써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글을 팔아가지고 그 가족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보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과학적인 호기심과 탐구심을 문학적인 능력들, 글 쓰는 능력과 결합시켰던 아주 보기 드문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양쪽의 능력들을 계속 키워나가다가 대학교에서 원래 영문학을 전공하다가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꿨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대학교 때 굉장히 좋은 생물학자, 모범이 되는 생물학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꿨는데 카슬의 글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걸 대중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되 이게 진짜로 어려운 일인데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듯이 과학자들이 대중들에게 자기 내용, 과학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쓰다 보면 약간 자기가 그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틀린 글을 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훨씬 더 재밌고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죠? 약간 과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런 거에 막 빗댄다든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얘기를 막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편견들과 살짝 그래서 결국은 이렇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그렇구나. 남자하고 여자가 뇌부터 이렇게 다르구나. 딱 느낌이 금방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간단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쓰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왠지 펑셔널 MRI 테크놀로지가 굉장한 것 같고 그런 식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카스는 절대로 그 유혹에 굴복한 적이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카슨이 침묵의 봄을 썼을 때 그 책의 내용 때문에 자신의 상업적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죠. 여러 단체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자신의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그 책을 사전하게 조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라도 과학적 오류를 발견하면 그걸 걸어가지고 얘가 틀린 얘기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려고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 책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 카스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드립다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책 전체에서 단 하나도 과학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카슨에 대한 적대적인 그 비평을 내가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과학적으로 틀린 데는 없다. 그렇지만 너무 과장하고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결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실제로 구체적인 근거도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카슨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겁을 주는 스타일의 얘기들. 카슨의 얘기를 따르면 우리는 그러면 살충제 안 써야 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농업 생산이 굉장히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될 거다. 이거 다 사실은 굉장히 과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겁줘가지고 반대하게 만드는 건데 놀랍게도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카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얘기가 겨우 고작 그거예요. 그러니까 카슨은 이런 데 틀렸다 저런 데 틀렸다 얘기를 못해요. 틀린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게 카슨이 자기가 이 책을 내면은 당연히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걸 생각하고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거의 수백 번 교정을 받았어요. 과학적으로 틀린 내용이 없게. 그리고 관련 과학자들은 다 자문 얻고 그다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들을 팩트를 확인하고 그런 글,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보기엔 모범적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틀린 데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잘 읽히는 그냥 무시무시한 얘기죠. 나도 좀 그런 글 써보고 싶어요.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써봐서 아는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쓰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굉장히 유려한 문체로 정확하게 쓰면서도 이해가 가능하게 정말 그건 아다르고 어다르게 표현들을 조정해야 되는 건데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원래 글을 잘 썼던 사람. 내가 아까 얘기한 사람이 볼드윈이에요. 이 사람이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틀린 데는 없다. 근데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이런 거에 대중들은 잘 넘어가죠. 그러면 카슨 얘기 들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어떤 반대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카슨이 자기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이제 소송을 두려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평소에 이런 소송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던 앞의 책에서도 과학적 정확성에 대해서 거의 편집증적으로 집착을 해요. 그게 이제 나와요. 린다리어의 이 자서전 같은 데 나오는데 편집자를 들들들들 볶아요.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생물종이 5가지가 현재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봐라. 내가 도서관에서 다 확인해 보면 그건 5가지인데 혹시 저기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다른 그 조그만 학술지 같은 데서 신종이 발견될지도 모르니까 그 5종인지 확인해 봐라. 사실 누가 여러분들 대중교학서에 있으면 거기서 5으로 5로 표현됐든지 6으로 표현됐든지 그런 신경 써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쓸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대충 써도 아무도 신경 안 쓸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면서 편집자를 들들을 볶아가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좀 이미지랑 안 맞죠? 과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과학에 집착해요? 과학적 정확성에? 엄청나게 집착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소송 문제가 없었던 시절에도 정확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정확해야 된다 하는 거 엄청나게 집착을 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내내 배운 거지만 아무리 카슨이 위대해도요. 카슨이 한 작업, 즉 책을 써서 세상을 바꾼 일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사람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똑똑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혼자서 하면은 똑똑한데 다른 똑똑한 사람과 협동해서 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슨도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동료 과학자들과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주제에 대해서는 물리화학자인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요 주제에 대해서는 해양생물학자 A가 제일 잘한다. 요 주제에서는 뭐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이유는 왜냐면 카슨이 학술적으로 뭐 노벨상 받을 정도의 엄청난 학자는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카슨을 존중하는 거예요. 과학자로서. 왜? 저 친구는 그냥 대충 자연적 과학글 쓰게 한다고 대충 뭉개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믿을 만하다. 과학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뭉개지 않고 확실한 얘기들만 쓴다. 그렇기 때문에 카슨을 도와주는 동료 과학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카슨은 과학자 친구가 제일 많았어요. 자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과학자 네트워크가 아주 튼튼했던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일을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카슨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자연의 숭고함을 노래하는 그런 낭만주의적 자연주의적 작가는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나친 의인화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죠. 펭귄 실제 펭귄과 우리가 이제 그 뽀로로에 등장하는 펭귄 사이의 차이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연주의 작가와 자기를 구별지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과학적 정확성에 입각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카슨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과학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카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한번 보죠. 첫 번째 글은 어디서 따왔냐면 1952년에 카슨이 내셔널 북 어워드,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판된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에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을 그 바다 시리즈 중에 하나로 받았는데 그때 수상 연설 중에서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 저서가 이렇게 열화와 같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는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자신만의 방에 갇혀 있고 일상생활과 무관하다는 통념이야말로 바로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점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지식은 실험실에 고립된 채 살아가는 성직자 같은 소수만의 향유하는 특권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일 수 없습니다. 과학적 자료들은 삶의 자료 그 자체입니다. 과학은 실제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내용이자 이유이자 방법입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그것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주조해준 힘에 대한 이해 없이 결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카슨이 쓴 글 같아요. 카슨이 직접 연설한 내용이에요. 얼핏 읽으면은 왠지 뭐 굉장한 과학 열광주의자 글 같죠. 물론 여러분 꼼꼼히 읽으면 카슨이 무조건 과학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슨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게 일종의 독해 문제인데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서 그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과학만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여기에. 과학 빼놓고 나머지 건 뭐 헛소리라든가 그런 얘기 아니라 과학이 굉장히 사실은 근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과학이 일상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혼자 실험실에 틀어박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랑 관련되냐면요. 아까 그 카슨의 일반적 이미지가 카슨을 뭔가 이렇게 그 내부 고발자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꽁꽁 숨겨둔 비밀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한테 야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 우리 이거 모르고 있었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정확히 이 맥락에 사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카슨이 한 일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친 게 아니에요. 얘기하겠지만 카슨은 정부과학자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보지 않는 보려면 볼 수는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 간행물들 보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혹시 그런 취미 가지고 있는 사람? 도서관 가가지고 정부 간행물 뒤져보는 취미를 가진 사람? 별로 없죠. 미국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 해양수산국에서 발행한 자료에 오하이오주의 해양 담수 생태계 그러니까 그 하천에 있는 생물들이 어떤 그 변화들을 보이는가에 대한 자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정부과학자들이 그걸 조사했어요. 아니면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일반 과학자들이 조사해가지고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비밀이 아니야. 누구든지 보려면 볼 수 있어. 근데 아무도 안 보죠 당연히. 누가 그걸 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그러니까 남들이 잘 안 보는 아주 전문적인 학술지에 실려 있는 그런 글들을 다 찾아서 그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연결해서 왜 연결이 중요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과학자들의 특성상 자신의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해야지 보상을 받죠. 괜히 딴 분야 이렇게 넘겨보거나 이렇게 딴 분야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경쟁에 뒤처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런 동인이 없어요. 여기 얘기했어요. 실험실에 이렇게 딱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가령 오하이오주의 담수 생태계랑 저기 메인주의 바다 해양 생태계랑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연결해서 보면 어떤 패턴이 등장하는데 그걸 카슨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카슨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누군가 그 연구를 했으면 볼 수 있었어. 근데 다른 과학자들은 그런 동인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연구를 해? 나는 담수 생태계 연구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해양 생태계 저널을 보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관심이야? 상관없죠. 내 입장에서는. 근데 카슨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해서 야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일을 한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인데 사람들이 그 자료들을 실험실에 갇혀서 그 실험실 내에서 그 다음 연구 논문 쓰는데 활용하는데 급급하고 거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제시해야 되는데 과학자들도 그런 걸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그 일을 해서 아마 이상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어는 카슨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 리어에서 따왔는데 내 번역이 아니라 리어의 번역인데 리어는 카슨이 여기서 과학계의 고질적인 엘리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여기 보면 뭐 일상생활과 무관하다는 통념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읽을 소지가 조금은 있죠. 근데 뭐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거는 내가 보기엔 좀 오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카슨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에 강조가 있다기보다는 이 부분 뒷부분에 실제로 이런 어떤 중요한 기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비판이지 과학자들이 뭐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쟤네는 너무 무식하고 이런 엘리트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적어도
내가 이 연설문 이 앞뒤를 문맥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나는 좀 견해가 다른데 어쨌든 저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볼까요? 카스는 1952년에 역시 버러스 협회라고 이제 자연주의 생태주의적 자연주의자 협회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일종의 우회적으로 비판을 해요. 기존의 자연주의적 전통에 대해서. 자연주의자들이 곧잘 사람들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세계에 무관심하다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글이 오직 다른 자연주의 관심만 끌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질책을 해요. 그래서 회원들이 과학적 사실을 수용하는 대중의 능력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이언티픽 팩트에.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연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논다는 거예요. 마치 과학자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것처럼 자연주의자들도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야, 대중들은 너무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너무 참 한심하지 않니? 자연은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데 이런 거 갖다 잘 감흥을 못하고 굉장히 살기 급급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자연주의자들도 일종의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약간 자기들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주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자연주의적 메시지에 감흥하지 못하는 이유를 카슨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카슨이 보기에 과학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사실들이 뭘 의미하는가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글 쓰는 방식처럼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감흥을 이끌어내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행동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알고서 그런 과학적 사실들은 빼놓고 그냥 굉장히 문학적으로 자연은 아름답고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상당히 그 추상적인 얘기들 해가지고는 사실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움직여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슨이 자신이 한 것처럼 과학적 사실과 감수성을 뒤흔들 정도의 글솜씨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할 때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카슨의 옹호는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 세계를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과학을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글로 풀어내는 자신의 능력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 물론 과학적 사실을 이용해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쓴 거죠. 그런데 과학은 항상 세상을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이 이 글들을 읽어보면 카슨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가능성에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일관되게 주목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의 자세가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벗어나서 저게 초월적이거나 영적인 세계로 가자. 이런 거가 먼 거였죠. 실제로 그 사이런스 스프링 책을 읽어봐도 그래요. 근데 나는 도대체 그 책을 읽고서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과학과 문학은 카슨에게 있어서 일종의 그 두 명의 연인이었죠. 카슨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했어요. 어떤 의미로 그러냐면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그다음에 카슨의 부모 형제들이 좀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통속극에 등장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사고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미혼모 돼서 오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굉장히 카슨에게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그래서 사실은 카슨이 결혼을 못 했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중간에 중단했는데 생물학 석사까지 해양생물학으로 석사까지 했는데 더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양생물학 석사과를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계속 글 쓰면서. 그리고 계속 그 사고치는 자신의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언니가 낳은 애를 자기의 애로 입양해가지고 키우고 결국 유산을 걔한테 물려줘요.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하여튼 그 가족들을 다 건사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굉장히 그 카슨에게 정신적 지주로서 힘을 주기는 했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아야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슨이 그래서
해양생물학 석사를 한 다음에 박사학위를 하지 않고 미국 어업국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를 놓고도 이제 페미니즘 계열에서는 약간 좀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슨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 박사학위를 못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과학자로서 굉장히 엄청난 잠재력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받아서 과학적으로 성장을 못했다. 뭐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그 얘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왜 아주 근거가 없지 않냐면 당연히 당시에 남성 과학자에 비해서 여성 과학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당연히 보수적인 나이든 교수들 중에서는 여자가 무슨 과학을 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 면에서 차별이 없지는 않았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카슨이 박사학위 과정을 못 올라간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카슨이 대학교 시절 때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된 이유가 그 당시 새롭게 부임해온 그 여성 과학자 때문이었는데 거기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카슨이 선배로 이렇게 일종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훌륭한 여성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학위를 했어? 그러니까 학위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카슨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됐으면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안 좋았어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벌어야 됐었고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고 또 두 번째는 그때가 마침 전시랑 겹쳐가지고 카슨이 이제 학위를 할 때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박사학위를 하고서 그래도 취직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취직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카슨이 이제 박사를 고민할 때 그러니까 이런 우연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 90년대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비슷하게 카슨도 사실은 그 시기가 그 박사학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시기였고 그래서 갑자기 장학금도 갑자기 많이 없어졌어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여서 그래서 사실은 카슨이 한 10년이나 태어나가 10년 나중에 태어났다면 여전히 어떻게든 학업과 가족들의 생활을 같이 했을 수도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취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카슨이 분명히 아주 꼼꼼하고 상당히 컴피턴트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해양 생물학자이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과에서 수석하고 누구나 다 쟤는 훌륭한 연구자가 될 거야. 너무너무 연구를 잘해. 이런 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하슨이 굉장히 훌륭한 학자이긴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학자였고 특히 이제 연구 조교, 수업 조교, 실험 조교를 했는데 실험을 되게 잘했어요. 실험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실험 조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굉장히 실험을 꼼꼼하게 하고 분류 같은 거, 아니면 뭐 분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연구를 제안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고 그런 어떤 인지니어티 같은 거, 어떤 뭔가 이렇게 창의성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한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 교수들의 평가를 볼 때. 그러니까 실제로 카슨이 그 공부를 계속했더라도 아주 탑 클래스 학자가 됐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꼭 탑 클래스 학자가 됐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카슨은 탑 클래스 학자들이 못한 엄청난 일을 해냈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카슨은 과학자로서 중간 이상 굉장히 컴피턴트한, 굉장히 능력 있는 과학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내고 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지 아주 분과적인 연구, 아주 좁은 주제에서 그 분야에서 그냥 어떤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내고 요즘 말하면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 많이 내고 그런 타입의 훨씬 통찰력이 돋보이는 과학자였어요. 불행히도 현대 과학 연구 상황에서는 그런 통찰력이 돋보이는 과학자는 출세하기 어렵죠. 어떤 특정 분야에서 아주 좁은 분야에서 훌륭한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 좋은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만이 그 출세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그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나 공학자들한테 통찰력이라든가 사물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들에 대한 강조가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자기 분야 논문만 많이 쓰면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문학과 과학은 카슨에게 있어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그 문학과 과학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1953년
드렉셀 대학에서 이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 했던 연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죠. 문학은 단지 진실의 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진실의 한 가지 표현법일 뿐 아니라 그 진실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개선하는 힘까지 가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작가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정식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기술하고 해석해 주는 일입니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자, 봐요. 카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문학과 과학 모두 진실의 한 가지 표현법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문학도 진실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문학 우월론자들이 들으면 펄쩍 뜨겠죠. 그러니까 카슨은 그러니까 이류 작가다 그러겠죠. 근데 그러니까 문학도 한 측면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를 둘러싼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말로 신기한 이 세상을 문학은 문학적인 방식으로 한 시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과학도 홀 스토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문학이든 과학이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사회가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어떤 특정한 학문 분야들은 어차피 자신의 하나의 시각으로 세상의 복잡한 면들을 하나 이렇게 담아내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종류의 학문이나 모든 다양한 종류의 지적 노력들이 사실은 어떤 동등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해야 된다는 카슨의 생각이 실려 있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근데 과학은 진실의 한 가지 표현일 뿐 아니라 그건 이제 기본이고 문학과 달리 그런 게 함축돼 있죠. 그 진실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개선하는 힘까지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반론을 펼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카슨의 얘기가. 내 말은 카슨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학을 통해서도 세상이 변혁될 수 있다. 뭐 그럴듯한 얘기고 논증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카슨은 적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문학에 비해서 과학은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 힘을 그대로 두지 말고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나한테 상을 주는 것 같다. 그럼 도대체 활용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활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카슨은 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U.S. Fishery and Water Resource System에서 그러니까 미국 어업국이라고 되게 얘기하는데 그 미국 어업국에서 16년 동안이나 정부과학자로 근무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과학과 문학을 동시에 사랑했던 해양생물학자가 왜냐하면 석사를 해양생물학을 했으니까 해양생물학자가 결국은 전업작가로 나가기 전까지 16년 동안을 정부과학자로 일한 거예요. 카슨은 정부과학자로서의 커리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 사람이 진짜로 잘하는 일이 꼼꼼한 관찰. 이 능력은 정말 탁월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동료 과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카슨이랑 같이 채집여행, 이게 카슨이 채집여행 갔을 때 얘기인데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소라인데 새로운 종인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이 소라는 작년에 봤을 때보다 좀 특성이 바뀐 것 같은데 담수가 여기에 유입되면서 생겨난 일 아니냐? 아이디어를 주고 실제로 나중에 실험해 보면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그럴듯하고 맞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관찰 능력에서 그 다음에 연구 주제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특이했고 그래서 그 대공황 시절이어서 취직을 할 수가 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당시 박사학위를 간다는 게 되게 힘든 시기. 그러니까 참 우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침체기 하필이면 왜 그 석사를 끝내가지고 그래서 정부과학자로 일하면서 어떻게 일했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 자체가 내가 아인슈타인 얘기했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낙담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내가 해양생물학의 뜻을 두고 그렇게 좋아하는 문학도 버렸는데 버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전공할 걸 포기했는데 막상 해양생물학 석사를 하고 나서 얼마든지 박사해가지고 훌륭한 학자로 클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과학자로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낙담해가지고 어차피 이건 밥 먹을 수 있는 직업이니까 하고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카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창의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요. 카슨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해양 생물학 내용을 소개하는 라디오 대본을 쓰는 일로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부의 여러 연구소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어떤 자료들을 낼 거 아니에요. 일종의 연구소 간행물 같은 것들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누가 보겠어요. 그 연구소 간행물 같은 거에서 어떤 재밌는 자료들을 뽑아내서 그걸 대중들이 쉽게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의 대본을 쓰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너무 잘하니까 상사의 눈에 띄었어요. 야, 너 이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한테 과학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으면서 과학적으로 정확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들을 수 있게 대본을 써내니까 상사의 눈에 띄어서 야, 그러면 너 아예 이걸 전업으로 해라. 원래는 다른 일도 같이 했는데 그냥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정부 과학자 네트워크들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정부 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자연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미국의 자연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은 어떤 특징, 그래서 뭐 아칸소 주의 자연 생태계 뭐 이런 거.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다호 주에는 식의 글들을 쓰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의 글을 쓰는 작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은 침묵의 봄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아이디어란 직장이죠. 뭐냐면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에 집중해야 되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좁은 분야밖에 알 수가 없는 데 비해서 카슨은 직업 특성상 엄청나게 다양한 생태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의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카슨이 침묵의 봄을 출판한 건 1962년이지만 그 생각은 굉장히 오래부터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도대체 현재 미국 생태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가장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권위자인 거예요. 카슨만한 권위자가 없어요. 저기 하버드대 이런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의 생물학 아주 유명한 교수라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카슨이 알고 있는 걸 알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간들이나 이런 걸 다 봤나? 자기가 돌아다녀 봤나? 그냥 아주 막연하게밖에 얘기를 못하지, 원론적인 수준에서. 근데 카슨은 16년 동안이나 미국 전역의 과학자 네트워크를 동원해가면서 그 사람과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대량 합성 살충제를 갖다가 엄청나게 써대는 것이 어떤 효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책을 썼을 때 카슨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싶었던 회사들이 고용한 과학자들도 절대로 거기서, 혹은 변호사도 절대로 과학적인 틀린 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침묵의 봄이 출간이 됐는데, 이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침묵의 봄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침묵의 봄이 출간되기 전에 뉴요커라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일부 내용이 전제됐을 때의 사진이에요.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카슨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꼼꼼히 읽어봐도 영어 책이든 우리말로 번역된 책, 카슨이 DDT를 비롯한 합성 살충제를 사용하지 말자, 전면 금지하자 라고 주장한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책 전체에서.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뭘 반대했냐면, DDT를 비롯한 합성 살충제가 위험한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단순히 새들한테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해한데, 그 위험 중에서 이미 실현된 해악도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해악도 있다. 그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요. 꼼꼼하게. 아까 얘기한 그런 엄청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에 기반해서 밝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합성 살충제를 제한적이고 국소적으로 사용하자.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자.
생물학적 방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천적. 사실은 카슨이 그 천적이라든가 이런 생물학적 방제를 처음 제안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놀랍게도 카슨은 그 생물학적 방제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예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천적 사용해서 뭐 이렇게 어떤 해충들을 없애려고 했다가 그 천적으로 풀어놓은 애들이 너무 개체수가 많아져서 생태계 교란시킨 얘들도 몇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X라는 그 해충을 잡겠다고 혹은 그 나쁜 동물을 잡겠다고 외국에서 Y를 들여왔다가 X는 잡았는데 Y가 이제 완전히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왜냐면 그만큼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조정하기가 엄청나게 연구가 필요한 주제인데 그냥 연구 없이 그냥 얘 X의 천적은 Y니까 그냥 Y를 그냥 들여오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들여왔다가 굉장히 피해를 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생태학 연구를 훨씬 더 꼼꼼하고 주의 깊게 한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모형 실험도 좀 해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뭔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요. 이런 식이었어요. DDT가 있잖아요. 굉장히 효과적인 살충제예요. 어느 정도로 효과적이냐면 그 실험들을 했었는데 DDT 처음 만들 때 DDT를 어떤 그 실험을 위해서 어떤 방을 하나 만들고 DDT를 그 방 벽에다가 쫙 뿌려요. 그 다음에 문을 닫고 2년을 둬요. 2년을 둔 다음에 거기다가 문을 열고서 모기나 이런 게 들어가게 하면 다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분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뒀는데 분해가 안 돼요. 그 DDT가 여전히 독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독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막 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DDT가 인간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인 위해는 이런 뜻이에요. 뿌렸는데 갑자기 하고서 뭐 목을 잡고 이렇게 쓰러진다든가 바로 안 죽어요. 그럼 어떤 해악만 있을까? 장기적인 위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DDT에 접촉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 빈도가 높아요. 마치 대기오염 같아요. 여러분들 공기 질이 나빠지면 나쁜 공기를 마시면 황사가 많은 공기를 마시면 바로 죽어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그런 나쁜 공기를 마시면 호흡기 질환이나 폐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의 발생 빈도가 엄청 높아지죠. 그런 거예요. 그런 사실을 지적했다고요. 그런 사실을 이제 초기 데이터가 쌓이고 시작하는데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DDT가 되게 값이 싸요 또.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점이 많은 거여서 당시에는 귀찮으니까 어디서 해충이 나타났다 그러면 비행기 띄워요. 비행기 이렇게 경비행기 띄워가지고 DDT를 드럼통으로 실은 다음에 쫙 뿌리는 거예요. 거의 마치 밀가루 뿌리듯이 하얗게 덮어요. 그럼 효과적이거든. 그런 식으로 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엄청나게 큰 지역에다가 이렇게 그냥 비행기로 뿌리는 식으로 그런 살포하지 말고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예요. 카슨이 비행기 살포 금지해라. 왜냐하면 그러면 내성을 키우니까 일단 그 생명체들이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없애고 싶었던 해충만이 아니라 다른 부작용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나타낸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사일런트 스프링이에요. 조용한 봄. 나는 이걸 조용한 봄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제목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침묵의 봄은 왠지 억지로 누가 침묵을 시켰다는 느낌을 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항의 이미지가 특히 우리나라는 그 한용운 시 제목이 침묵의 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뭔가 전투적인 생태주의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사실은 카슨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책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용한 봄이에요. 왜 조용한 봄이죠? DDT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생태계에서 그런 화학 살충제는 아까 이게 생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이죠. 그리고 이 먹이사슬에서 상위 단계의 먹이사슬에 있는 그 개체일수록 그 축적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시간에 이럴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과학 시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새는 하루에 자기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레를 10마리 이상 먹어야 되는데 벌레는 또 그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그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먹어야 되고 그 나뭇잎에 조금씩만 들어있어도 그게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결국 새의 몸에서는 엄청난 정도 고농도의 DDT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 그 DDT가 쌓이게 되면 그 새가 낳는 알의 껍질이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껍질을 갖다 용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알의 껍질이 얇아져요. 알의 껍질이 얇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새가 알을 낳아도 금방 터져요.
그렇죠? 부화시키는 과정이나 약간의 요동이나 이런 거에도 알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알이 터지면 새로운 새가 다음 세대의 새가 태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봄이 되어도 새가 울질 않는 거예요. 새들이 다 죽어서. 그러니까 DDT를 뿌리면 새가 바로 죽지는 않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DDT 뿌렸다고 새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롱텀으로 천천히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거죠. 새가 알 껍질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조용한 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카슬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DDT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조용한 봄을 원했냐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DDT를 만든 사람은 해충을 죽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해충을 죽이기에 아주 적합한 아주 특화된 그 DDT를 비롯한 합성 살충제가 실제로 그 살충제를 개발했던 사람은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리고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효과들을 사이드 이펙트들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과학 연구를 진행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산물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어떨 때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다른 곳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해서 과학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이제 기존의 환원주의적 과학 연구 방법. 그러니까 내가 A를 원하니까 A를 달성할 수 있을 것만 어떻게든 통제된 실험에서 만들어낸다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지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걸 어떻게 지적했어요? 카슨이? 계시를 받았나요? 신의 계시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아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카슨은 당시 과학 연구의 한계나 문제점을 지극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카슨은 그게 가능하다고 봤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어떻게? 과학 연구하는 방식을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과학 연구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하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 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왜? 그 16년 동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한 수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우리는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과학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 연구하는 방식을 바꾸자. 보다 생태학적인 과학 연구를 하고 보다 그 홀리스틱한 전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생태계에 들어갔을 때 그 물질이 끼치는 영향을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서 작업들을 한 거죠. 그리고 물론 당시에 그런 생각들이 카슨의 생각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잘 퍼질 수 있었던 거는 카슨의 개인적인 역량도 있었지만 세상 일이 모두 다 그렇듯이 운이 중요해요. 카슨의 책이 10년 일찍 출판됐거나 10년 늦게 출판됐으면 그만한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카슨의 책이 출판된 시기가 이미 그 전에 탈라도마이드 사건이라든가 방사능 낙진 사건으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즉 우리가 A라는 목적을 위해서 과학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어떤 그 물건이 실제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일들을 벌일 수 있다. 굉장히 그 중에서 끔찍한 것도 있다. 탈라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모닝 시크니스,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동물 실험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들 그 시판을 허용했는데 그게 결국은 기형아를 만들어냈거든요. 아주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연구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연구들조차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한 과학 연구에 기반한 침묵의 봄이 나왔을 때, 조용한 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반응해서 이게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사실은 세상을 바꾼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침묵의 봄을 쓰면서 카슨이 개인적으로 암투병을 했어요. 결국 이제 침묵의 봄을 출판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는데 카슨이. 그랬을 때 그러면서 암투병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과학적 낙관주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과학적 낙관주의에 어떤 개인적 고민이 섞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닌데
이게 사회적 수준에서 생각할 때랑 개인적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차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카슨이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수준에서는 아까 뭐였죠? 과학적 진실을 활용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침묵의 봄이 정확히 그런 책이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사실들에 기반해서 현재 화학 살충제가 쓰는 방식이나 현재 해충을 박멸하는 방식이나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화학 살충제에 대한 규제의 방식이나 이런 걸 바꾸자라고 제안을 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내가 개인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과학 지식이 나한테 뭘 알려줄 때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밀한 부분들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미안한 얘기지만 검사를 했더니 암이다. 근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차라리 몰랐으면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카슨이 정확히 그런 고민을 해요. 자, 이게 자기의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보다 사실 지금이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훨씬 그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이 훨씬 원시적이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카슨이 자기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1960년에 자신의 암 치료를 맡았던 조지 크라이라는 의사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저에 대한 치료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약이 그나마 과학적일 거라고 말하자. 그러니까 카슨답죠. 약에 대해서 어쨌든 당신은 가만히 미소 지으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약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거든요. 별로 도움을 못 주고 있었어요. 계속 악화돼. 별로 막지를 못해. 전이는 계속 일어나고. 요즘 약이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과학적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체 세포의 상태를 교란할지도 모를 처치를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이요.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잘 들어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저와 솔직하게 상의함으로써 판단과 정서적 안정을 충분히 존중해 주신 점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들려주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왜냐하면 비관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은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렇더라도 사실을 알고 나니까 훨씬 홀가분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 부분. 난 이걸 보고서 거의 전율을 느꼈는데 실제로 과학적 사실을 개인적 수준에서요. 사회적 수준에서는 분명히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과학적 사실을 남김없이 아는 게 반드시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카슨은 자기는 아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홀가분하다고. 근데 사람 중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아주 드물게 유전자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는 병이에요.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발병할 확률이 90%가 넘고요. 발병하면 끝이에요. 뭐 약도 없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전병이니까 여러분들 가계도랑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헌팅턴 무도병을 알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헌팅턴 무도병은 다른 병과 달리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어요. 대개 20대 20대에서 30대에 발병이 이루어지고 40대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뭐 계속 악화돼요. 계속 악화돼가지고 결국은 거의 식물인간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나는 차라리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내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 채로 살겠다. 왜? 알면은 내 삶이 바뀔 텐데 그 삶이 바뀌는 방식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태도를 가지겠어요? 내 인생은 어차피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식도 가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꾸로 수도 있죠. 어차피 남은 인생 얼마 안 되니까 실컷 즐겨보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식의 상태에 가고 싶지 않다고 내가 미리 결정할 수도 있죠.
아예 검사를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훨씬 홀가분하지만 실제로 개인적 수준에서는 이런 게 고민이 되는 문제라는 것. 사실은 그걸 왜냐면 그 얘기를 하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개인적 수준에서는 사실은 과학적 사실들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실존적인 판단과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들. 실제로 그 어떤 처치가 아니면 치료가 우리 몸의 복잡한 상태를 엄청나게 교란하는 것일 때, 예를 들어서 그 방사선 치료의 문제가 뭐죠? 방사선이 똑똑하지가 못해요. 방사선이 너 암세포네, 넌 죽여야겠다. 그리고 죽이고 나머지 세포는 살려두고 이러면 참 좋은데요. 방사선은 그런 지각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사선은 디립다 죽여요.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거 전부 다. 암세포도 죽이지만 그냥 일반 세포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처치는 당연히 엄청나게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암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처치가 있으면 무조건 그 처치를 실행해야 되느냐. 이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조건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는 무조건 해야지. 약이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실제로 훨씬 더 따져봐요. 득실을.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치료를 받다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오히려 약간의 진통제, 그래서 훨씬 이게 삶의 질을 웬만큼 유지해주고 이렇게 뭐랄까 자신을 정리할 시간들을 주고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을 다음에 삶을 마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웰다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더 잘 죽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특히 현대 의학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들에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어요. 그런 걸 평소 고민을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현대 과학과 관련된 개인의 선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직 너무 젊어가지고 별로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삶의 중요한 순간의 선택들에서 뭐 누구랑 결혼할 건가, 예를 들어서 애는 낳을 건가, 아니면 뭐 부모님의 죽음은 어떻게 어레인지를 할 건가,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건 어떤 건가,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관련된 과학기술적인 사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학기술적 사실과 나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적인 판단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카슨조차도. 그래서 올바른 과학적 사실이 대중에게 정확하게 알려져야 하며 이에 대해 대중은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하는 자신의 입장, 그거는 여전히 있지만 사회적 수준에서 그렇지만 그 입장이 자신의 암 치료 과정과 어떻게 결부되냐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슨이 환원주의자였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환원이 여러 수준에서 얘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뭐 다양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계란도 있고 버섯도 있고 여기 면도 있고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섞여가지고 맛을 낼 때 여러분이 재료들을 쫙 이렇게 늘어놓고 그것들 따로따로 먹었을 때 느끼는 맛과 다른 맛이 분명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걸 만들어도 음식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은 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음식을 만들었냐라고 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죠. 자, 그런 것들이 일종의 환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식의 맛이라는 건 그 음식 재료로 완전히 환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원이 안 되는 상황들은 그렇게 신기한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환원 안 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수준에서 환원을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맛없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더라도 그거는 일종의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속성이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재료의 맛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죠. 맛이라는 속성은 프로퍼티는 그렇게 환원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사실은 내 주체적인 느낌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요리를 하면 완전히 다른 재료가 된다? 그건 아니죠.
뭐 열 때문에 변성이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원자 분자가 그대로 있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자 분자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뭔가 이렇게 주문을 걸어가지고 뭔가 이상한 걸 집어넣지 않은 마술을 쓰지 않은 이상은 분명히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속성 수준의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존재론적인 수준에서 물질적 수준에서는 분명히 환원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환원을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안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환원은 나쁜 거고 혹은 환원은 좋은 거고 이런 식 생각들을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법론적 환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이 환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환원적으로밖에 세상을 연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리의 맛은 당연히 뭐 나온다. 맞죠? 그리고 똑같은 재료로 요리해도 요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너무 다르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요리 가르칠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다 맞아도 요리는 레시피를 줄 수 뭐를 갖다가 먼저 넣고 뭐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전체가 이렇게 뭉근하게 될 때까지 휘젓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레시피를 줄 수밖에 없다고요. 즉 여러분들이 요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요리가 더 맛있을 것인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걸 3분 끓여보고 이건 2분 끓여보고 이게 더 맛있는지 이렇게밖에 연구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방법론적 환원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알기 위해 바꿔보고 이걸 바꿔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카슨의 그 태도들을 볼 때 카슨을 환원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측면들이 존재해요. 일단 카슨은 해양생물학자로 교육받고 정부과학자로 경험을 가진 과학저술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은 과학저술가인데 이런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주의자나 생태학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연주의자에게는 너무나 과학적 배경이 뚜렷하고 당시에 생태학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분명하게 부각된 직업이 아니었어요. 자, 카슨이 존재론적 환원을 거부했다는 근거는 없어요. 카슨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지만 적어도 물질 세계에 관한 한 영혼은 빼놓고 물질 세계에 관한 한 물질 세계에 뭔가 이렇게 뭐 생명력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뭐 독특한 어떤 성질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카슨은 분명히 존재론적 수준에서는 물질은 다 이렇게 원자 분자로 돼 있고 그것들이 세포를 이루고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슨이 침묵의 봄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분명히 방법론적으로 환원적이죠. 여러분들 침묵의 봄에 화학식도 등장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화학식까지 써가면서 실제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학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아, 이 화학의 작용기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작용기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아, 굉장히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카슨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과학이 지나치게 환원적이고 분석적이어서 문제다 하는 점을 좀 역설적으로 들겠지만 분석적이고 환원적인 연구 방식을 사용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마땅한 다른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자기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지? 아, 이런 문제가 나타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 연구가 사실은 바람직한 건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했듯이 궁극적으로 카슨이 꿈꾼 거는 뭐냐면 환원주의적으로 연구하는 분과 학문에서 얻어진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카슨이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담수, 그러니까 그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바닷물 물고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곤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합성 살충제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과학문적인 한계들을 벗어나는 어떤 종합적인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의 경계가 확장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 속에서 개인 자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가지 측면에만 모든 정신력을 쏟는다.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와는 반대의 경향, 즉 다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경향도 있다. 카슨이 속했던 해양생물학이 대표적인데 해양조사단은 보통 생물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지리학자, 기상학자로 구성된다. 지구상에서 하나의 측면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카슨은 요즘 말로 하면 융복합 연구의 선구자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야 우리 물리학하고 생물학이 너무 몰랐어 서로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친교적 만남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실제로 풀고 싶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같이 어떤 한 분야 전문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카슨은 그걸 몸소 겪었어요. 자기가 그 정부 과학자로서 해양조사단의 여러 탐사 활동들을 다니면서 물리학자, 화학자, 지리학자, 기상학자들과 얘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해양생물학의 생물학의 지식이 기상학의 이런 지식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카슨에 대한 마녀 사냥이 있는데 뭐 핵심은 뭐냐면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핵심은 카슨이 DDT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말라리아, 모기를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DDT가 사용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카슨은 일종의 그 대량 학살자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과학자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좀 있어요. 그런 단체들 배후를 캐보면 되게 그 기업체에 그러니까 자유기업원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자본주의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어떠한 건섭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는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규제는 나쁘다. 정부 규제는 무조건 나쁘고 기업은 자기 기업 활동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카슨을 그런 이유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DDT 규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규제라는 것들 자체에 대한. 근데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사실과 너무 달라요. 카슨의 노력으로 DDT의 효과에 대한 DDT는 합성 살충제 효과에 대한 정부위원회가 꾸려지고 카슨이 거기 가서 증언도 했어요. 죽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위원회가 결국은 어떤 결정에 도달하냐면 DDT를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말자라고 금지 결정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DDT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DDT를 구태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효율적인 살충제가 있고 DDT보다 훨씬 더 뭐랄까 이렇게 그 독성이 좀 덜한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DDT를 안 써도 될 만큼 부유한 나라지만 외국에서 DDT를 써야 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나쁜 효과가 있더라도 일단 싸니까 그런 나라들의 DDT를 수출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건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수도 있죠. 자기네들은 몸에 안 좋으니까 안 쓰고 다른 나라는 팔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아프리카의 불쌍한 나라들이 DDT를 갖다 쓸 수 없어가지고 미국이 강제했기 때문에 너 DDT 쓰지 마. 그건 사실과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DDT를 금지한 아프리카 나라들이 몇 나라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카슨 때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사실들이 왜곡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시에 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모함인데 이런 모함이 인터넷에 떠돌면 이제 그럴듯하잖아요. DDT 사용 못해가지고 말라리아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카슨은 정말 살인자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몇 가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요 두 가지 얘기들은 좀 시간이 필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떼내 가지고 할게요.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두문화, 다문화 문제와 결부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